안녕하십니까. 행정사실무법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는 뭘 배웠죠? 우리가 이제 행정사실무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비송사건 총칙 부분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오늘은 기본서 65페이지 바로 제2장 바로 민사 비송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게 기반이 돼야 돼요. 바로 비송사건 총칙 부분이 이 비송사건 총칙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비송사건 총칙 부분만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다면 우리 대표적으로 민사 비송사건과 상사 비송사건, 대표적으로 가태료 사건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아마 숙제를 하나 내준 게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65페이지 민사 비송사건에 대해서 이걸 좀 암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민사비송사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 약술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대표적으로 논술 문제도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민사비송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거기 절차, 목차에 대해서 우리 이걸 꼭 한번 숙제해 놓으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이게 가날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날. 첫 번째는 이제 목차를 적을 때 일단 가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청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신청 방법.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심리 및 재판.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불복 방법, 불복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불복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항고, 재항고. 항고에는 보통 항고와 대표적으로 즉시 항고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기타 문제로서 대표적으로 비용 부담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강론 파트에 대해서 전형적인 목차는 바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가날을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 신청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청 방법, 네 번째 심리 및 재판, 다섯 번째 불복, 기타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일단 요거는 전형적인 목차의 어떤 형태니까 목차. 주관식을 작성할 때 강론 파트의 전형적인 목차의 형태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꼭 암기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표가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이라는 게 있죠. 무슨 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연인과 뭐가 있어요? 법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연인, 법인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셔야 되고. 자연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사건이 세 개가 나와요. 그 65페이지 신탁과 관련된 사건이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판상 대의 사건. 이 재판상 대의 사건에서는 이미 출제가 돼서 출제 가능성은 약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보관 공탁 사건. 이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재판상 대의 사건에 대해서 특히 자연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쓸 거는 없네요. 그렇다면 자연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신탁과 관련된 사건, 두 번째 재판상 대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 공탁 사건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사 비송 사건과 대표적으로 관련돼서 요 자연인과 관련돼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법인과 관련돼서 이건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법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스타트가 돼야 되겠죠. 스타트가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듀링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듀링. 그러면 듀링이 되면 엔딩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봐줘야 되고. 법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법인이 있어요? 사단법인과 대표적으로 재단법인이 있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련돼서 법인은 이제 민법 총칙에서 아마 1차 과목에서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이때 법인은 대표적인 비양리 법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타트를 한번 해보죠. 스타트 발생이 되네요.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 주체가 나오겠죠. 그래서 듀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소멸이 되는 엔딩 요 과정을 가기겠죠. 그러면 법인의 일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발생, 운영, 소멸. 요거는 꼭 우리 뭐와 같아요?
바로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 득실 변경하고 또 가죠. 득실 취득이 되죠. 그 다음에 변경, 소멸 요 과정이죠. 그러면 발생이라는 어떤 스타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법인, 스타트, 설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립이 되죠. 자, 설립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관론점이 하나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설립과 관련돼서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이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 작성 행위가 있죠. 그러면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와 재단법인의 설립 행위. 그러면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는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바로 합동 행위가 된다고 아마 배웠을 거고, 재단법인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사단법인에서 핵심은 뭡니까? 바로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것은 사원의 주체가 되는 거고, 이 재단법인에서 핵심 포인트는 재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출연하는 거겠죠. 재산을 출연하는 것. 그래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핵심은 그러면 사원이 주체가 되고, 재단법인에서는 재산을 출연하는 것. 이게 바로 재단법인의 의미가 되고요. 설립과 관련돼서 그러면 설립을 할 때 뭘 작성해 줘야 돼? 정관을 작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단법인의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 요거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집중적으로 공략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설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민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기관과 운영 주체라는 게 있어요. 운영 주체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가 발생되게 되고요. 이사가 있으면 뭐가 있죠? 감사가 있어요. 감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무슨 총회가 있느냐? 바로 사원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원총회. 이사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이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있죠. 그래서 등기가 되느냐? 그래서 등기 관련 부분에서 당연히 등기가 되겠죠. 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업무를 대표하는 업무 대표권과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 집행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요거는 우리 민사 비송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나마 다행이죠. 사원총회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총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임시총회가 있고 바로 대표적인 정기총회가 있죠. 그래서 정기총회. 임시총회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확인해 줄게요. 여기에서도 사건이 임시총회 소집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총회 소집 사건 이거 특히 잘 해두셔야 되겠죠. 소멸과 관련돼서는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해산과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엔딩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해산과 청산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해산과 청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해산과 청산 사건, 청산인 선임 사건이 대표적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요 민사 비송 사건과 관련돼서 발생, 운영, 소멸을 제가 65페이지 도예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그 포인트를 하나 잡으면서 정리해 달라는 거. 그러면 65페이지 다시 한번 보자. 이는 자연인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신탁과 관련된 사건, 재판상 대의 사건, 보전, 보관, 공탁 사건. 법인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 발생, 설립, 특히 재단법인 정관 보충 사건. 이거는 행강편을 써놓고 별표 하나 딱 해놓고요. 이사는 등기와 권한으로서 업무 집행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임시이사 선임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행강편 써놓고 준비를 좀 해 두셔야 되고, 별표 하나. 대표권과 관련돼서 이해 상반 행위를 했을 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 줘야 돼. 그래서 특별 대리인의 선임 사건, 이거 이제 오늘 정리할 거고요. 감사와 관련돼서는 등기획서죠. 권한도 우리 권한은 있지만 회계 감사죠. 감사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민사 비송 사건에 관련된 사건은 없다. 그래서 X로 이제 해놨고요. 사원총회는 대표적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 임시총회에 대해서 임시총회 소집 사건 오늘 확인할 거고요. 임시총회 소집 사건 준비를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되고요.
소멸과 관련돼서 엔딩, 해상과 청산, 법인의 해상 청산의 감독 사건 요거하고 청산인의 선임 해임 사건 대표적으로 요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사 비송 사건과 관련돼서 꼭 한번 답안지 시나리오를 작성할게. 재단 법인의 정감 보충 사건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임시이사 선임 사건,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 그 다음 대표적으로 임시총회 소집 사건, 그 다음에 법인의 해상 청산의 감독 사건, 청산인의 선임 해임 사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꼭 우리가 답안지를 뭐다 구성해 놔야 됩니다. 자, 6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민사비송 사건의 한눈에 보는 핵심 체계도 요거는 뭡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짤막짤막하게 뭐다 포괄적으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첫 번째 법인에 관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단법인 정감 보충 사건 요거 한번 체크하시고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 요거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 자, 임시총회 소집 사건 해상, 청산 감독 사건, 청산인 선임 사건 주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올해 출제가 된다면 요 재단법인,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임시총회, 해상, 청산 감독 사건, 청산인 선임 사건에 대해서 요걸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탁과 관련된 사건. 신탁과 관련된 사건은 우리가 이제 뭐의 원칙, 숙탁자의 보통 재판정에 있는 거예요. 지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데 신탁에 관련 사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면 이 도표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8페이지로 가신다면 자, 3번을 한번 보죠. 재판상 대의에 관한 사건. 이거는 이미 기출이 됐고 그래도 한번 체크해 놓아서 재판상 대의에 관한 사건이 어떤 측면인가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보전, 공탁, 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이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보전, 공탁, 보관 및 감정의 사건은 공탁서 지정 및 공탁서 지정 및 공탁물 보관 인선이 있죠. 자, 대표적으로 변제 목적에 관한 변제 목적물 경매 허가, 그 다음에 질권자의 질물 변제 충당 허가 사건, 판매권 대행 행사를 위한 간정인 선임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범인의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송사건 총칙에서 우리 강론 파트에서 대표적으로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과 가태료 사건 요 위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기본세는 대표적으로 법인의 등기도 일종의 비송사건 절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68페이지 5번에 법인의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한번 법인의 등기와 관련돼서 그거 개괄적으로 한번 체크해놓고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9페이지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가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우리 강의로 본다면 넓게 본다면 대표적으로 우리 강의 비송사건 절차법에 포함됨으로써 6번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관할 법안과 신탁 방법 요 측면에서만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측면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짚어보자고요. 자, 비송사건 절차. 그래서 이제 1. 관할, 2. 신청인, 3번 신청 방법, 4번의 심리 및 재판, 5번의 불복, 6번의 기타 비용 부담. 이런 측면에서 하나씩 보자고요. 첫 번째 법인과 관련돼서 재단 법인의 정감 보충 사건.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의미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얼마나 비송사건 총칙 부분이 기초가 정립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제시들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써보죠. 첫 번째 관할 이렇게 나오겠죠. 관할. 자, 두 번째 뭐예요? 신청인. 자, 세 번째 신청 방법. 자, 네 번째 심리 및 재판. 그래서 심리 및 재판. 다섯 번째 불복. 여섯 번째 기타. 그래서 기타 대표적으로 비용 부담의 문제. 그래서 비용 부담. 일단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하나 작성해 놓고 우리가 이제 살짝 끼워 넣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끼워 넣기만 하면 잘 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자, 재담법인. 자, 재담법인 정관 보충 사건 대비해놔야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정황들이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 69페이지 정황이 있어요.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항을 우리가 보시죠. 가로 1번 사항. 자, 1번의 민법상 재담법인은 일정 재산의 출연, 서면에 의한 정관 작성, 주무 관청의 허가 등 설립 등기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정관은 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 즉 목적, 명칭, 사무소,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간만에 관한 규정이 모두 기재되고, 그래서 우리 법인에 있어서 정관 작성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목면, 사자이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목적의 목, 명칭의 명, 그 다음에 사무소의 소재지 사, 그 다음에 자산에 관한 자, 그 다음에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그런. 그래서 목면, 사자이 이렇게 이제 보통 외워줍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간면에 관한.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보죠. 뭐예요? 예, 목명. 그 다음에 뭐예요? 사자이. 이게 바로 필요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자, 작성자의 기명 할인이 있을 때만 유함으로써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보다 이를 보충해서 적법 요약에 재단법인의 성립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설립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며 공익에 보다 더 부합되는 것이므로 민법은 법원에 의한 정관 보충 사건이 보충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규정을 주었다. 우리가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이제 비법인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이제 법인과 관련돼서 비영리법인.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박찬호 장학회가 있어요. 박찬호 장학회가 있어요. 박찬호가 어떤 장학회를 한번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박찬호 장학회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법인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자, 근데 박찬호 장학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박찬호 장학회가 좋은 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다 기록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 나름대로 재단법인에서 정관 보충을 좀 할 수 있도록 사람 함께 해준다는 게 바로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박찬호 장학회 법인 비법인이죠. 그러면 좋은 일이니까 나름대로 이거는 활성화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인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박찬호 장학회도 등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으로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되느냐? 바로 그러면 등기 명의를 뭘로 할까? 그래서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냐? 박찬호 장학회로 하자 이렇게 해요. 박찬호 장학회입니다. 자, 박찬호 장학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없다라는 거야. 다리가 없죠. 등기소에 들어갈 다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등기 신청인을 따로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바로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바로 등기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등기 명의인가? 그러면 등기 신청인을 뭐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게 또 우리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서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냐? 박찬호 장학회가 되고 등기 신청인은 대표적으로 회장님이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민법에서 민법 종칙에서 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종종 책을 읽으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박찬호 장학회가 우리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거죠. 사자, 이사에 관면에 관한, 임명에 관한 규정. 그래서 우리 정관을 작성하는데 정관이 하나 빠졌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보충해서 무엇보다 박찬호 장학회를 살려놓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재단법인의 뭐예요? 정관 보충 사건이다. 그러면 역시 그 죄지 우리 조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법 44조. 자,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대표적으로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상 임명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할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청구인은 누구냐? 바로 이 금이 되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세 번째 설립자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정관 보충이 또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1번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전시되면서 우리 이제 간할법원과 관련돼서 간할과 관련돼서 끼워넣기를 우리가 해 봐야 되겠죠. 자, 간할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32조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의 간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민법 44조에 관한 사건은 법인 설립자의 사망 시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간할로 한다. 이번에 법인 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 설립자의 지방법원에 간할로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69페이지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간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무슨 간할이 있죠? 예, 신got 간할이 있어요. 신got 간할이 있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나요? 사무 간할이 있죠. 사무 간할. 자,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간할이 있죠. 토지 간할. 신got 간할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1심, 1심과 2심, 2심과 3심 이런 관계가 있죠.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이걸 대표적으로 뭡니까? 우리 3심 제도로서 항고, 요게 이제 재항고가 됩니다. 재항고. 자, 사무 간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요 특징을 한번 외워두라고 그랬죠. 민사 비송 사건, 민사 비송과 상사 비송의 사건과 관련돼서 자, 우리가 이제 단독 판사라는 게 있고요. 단독 판사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뭡니까?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게 있어요. 합의부. 자, 대표적으로 이제 민사비송은 단독 판사가 원칙이 되겠죠. 원칙이 되고 이 지방법원 합의부가 예의적 정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임시와 특별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거는 임시, 특별 어디에서 한다? 바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사무를 관할을 하게 되죠. 상사비송은 어디가 원칙입니까? 지방법원 합의부가 원칙이 되고 상사비송은 누가 예의적 정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의적 측면으로서 외국인 영업소 폐쇄 사건 안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간할과 관련돼서 그러면 임시 특별도 아니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바로 단독 판사가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간할과 관련돼서 첫 번째 간할 이제 슬쩍 끼워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단독 판사가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토지 간할과 관련돼서는 주소가 없으면 어디에 따라요? 거소에 따르고 거소가 없으면 최후 주소지에 따르고 최후 주소지가 없다면 어디에? 바로 재산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그게 토지 간할이죠. 그러면 간할과 관련돼서는 이제 하나 처리가 됐네요. 자,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 70페이지로 우리가 가보자. 자, 70페이지 가니까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 신청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신청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 청구하며 그러면 여기에서 이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그러면 정관 보충을 해줬을 때, 보충을 안 됐을 때 뭐예요? 나름대로 이해관계인. 그러면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가 나오게 되고요.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하나 탄생하고 그럼 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익의 대표자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나서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청인은 뭐다? 검사. 그러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라는 거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여기서 이해관계를 하면 재단의
성립 또는 불성립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은 자라고 말한다. 이 끝에 예컨대 설립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 집행자, 당의 법인의 이사로 선임될 자, 정관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사로 선임될 자가 그에 속한다. 그러면 신청인은 대표적으로 이금이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청 방식은 뭐냐? 자, 신청 방식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 방식은 뭐여야 합니까? 서면 또는 말로서 한다. 그래서 서면 또는 말로 한다. 여기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거 외워졌는지 한번 보죠.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자, 총, 그 다음에 검사인, 가액. 요거 한번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총금, 가액. 그러면 여기 서면, 그러면 총금, 가액.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서면 또는 말로 하네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송사건 절차법이 정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서면 또는 말로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한 것, 총, 금, 가액 한번 암기해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서명자료로서 서명자료는 보통 유언서, 정관,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이 바로 그 뭐에 제출되며, 자, 그러면 심리 및 재판 이제 가야죠. 그러면 이제 자, 관할과 관련돼서 우리 지방법원 이제 단독 판사, 신청인은 이금이 하고 신청 방법은 서면 또는 말로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네 번째는 이제 심리 및 재판. 그러면 심리와 관련돼서 결정의 주문,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설립자 A가 설립한 재단법인의 명칭을 세시대 심장 재단으로 자,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31번지로 정한다. 그래서 명칭을 세시대 세심장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소재지는 어디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31번지로 정한다. 그래서 심리 및 재판 결정으로서 우리가 해주게 되죠. 그래서 결정의 예를 한번 달아봤고요. 자, 불법과 관련돼서 재산에 대한 불법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러면 불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요거는 보통 항고에 따라준다라는 거예요. 보통 항고. 자, 기타가 있다면 기타 비용 부담과 관련돼서 추가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 재단법인 정감 보충 사건의 대표적인 답안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재단법인의 정감 보충 사건에서 관할은 대표로 자, 그러면 단독 판사가 되고요. 신청인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하고 신청 방법은 서면 또는 말로서 한다. 서면은 반드시 총금 가액이라고 우리 비송사건 총칙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해달라고 그랬고요. 심리 및 재판은 결정으로서 한다. 결정, 그렇죠. 결정. 자, 불법과 관련돼서 특별한 결정이 없으니까 보통 항고에 따라서 비용당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관할, 신청인, 신청 방법, 심리 및 재판, 불법. 여기에서 키워드는 보통 항고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심리 및 재판에서 결정이라는 게 하나의 중심키가 되고요. 신청 방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서면 또는 말, 이런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이 재단법인의 정감 보충 사건에 대해서 이런 중심키를 우리가 써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쑥 전개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단법인의 정감 보충 사건 한번 철저하게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제 관할, 대표적으로 신청인, 신청 방법, 심리 및 재판, 그 다음에 불복 이렇게 이제 답안이 구성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재단법인의 정감 보충 사건 그렇게 한번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립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발생을 했어요. 스타트 했죠. 설립. 설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재단법인의 정감 보충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링이 되겠죠. 두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운영 주체들. 운영 주체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사, 감사, 그 다음에 자, 정기총회가 있죠. 임시 사원총회가 있죠. 사원총회는 임시총회가 뭐가 있어요? 정기총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법인과 관련돼서 우리 이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업무 집행권이라는 게 탄생하죠. 업무 집행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임시이사 선임 사건이 우리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법인의 임시이사. 자,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건이 있어요. 구체적인 정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사항이 어떤 사항이 봅시다. 사항 첫 번째, 1.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그래서 업무 대표권이 있다고 그랬죠.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권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권으로서 상설적 필요적 기관이다. 그래서 상설을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컨대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선임 이사가 퇴임하는 경우, 이제 첫 번째 퇴임하는 경우, 혹은 이사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이사가 없거나 결연이 생긴 경우에 이로 인해서 법인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대표하여 민법은 법원에 의한 임시 이사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제시되고 있네요. 어떤 사항이 제시되고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업무 집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업무 집행권으로서 이사들이 A, B,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 C가 사망해서 이사가 결혼을 생겼을 때, 그러면 요 임시적으로 자, 이 C를 마다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혼이 생겼을 때, 그게 바로 법인에 있어서 임시 이사 선임 사건이 돼요. 자, 결연이 있거나 사망하거나 퇴임을 할 때, 그러면 요 시를 어떻게 빨리 구입할 때, 그러면 요 시를 마다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임시이사 선임 사건이 대표적인 사항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70페이지 맨 밑에 민법 63조는 임시이사의 선임으로서 이사가 없거나 결연이 있을 경우에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제시가 됐다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관할이라는 게 있죠. 자, 사항은 우리가 봤으니까 임시이사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네 번째는 권리능력 없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도 민법 63조가 유추 적용되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도 임시이사의 선임을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라는 네 번째 권리가 이제 사항이 제시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관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 자, 번째. 자, 관할과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관할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급 관할이 있고, 사무 관할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관할이 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무 관할에 대해서 한번 사무 관할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사무 관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민사비송과 관련돼서 민사비송 사건과 관련돼서 원칙은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원칙은 바로 단독 판사가 우리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의적 측면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 그러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방법원 합의부는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임시와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법인의 임시이사. 그래서 여기 임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이사 선임 사건은 대표적으로 관할은 단독 판사가 아니라 어디죠? 바로 자,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다라는 거네. 하나 찾아냈네요. 그러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바로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이 중심키를 잡고 우리가 끌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관할과 관련돼서 그 밑에 있네요. 관할은 대표적으로 임시이사 특별대리인의 선임, 그 다음에 법인의 해산 청산의 감독 관할. 그래서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거기 지방법원 합의부. 그래서 임시이사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 이 임시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대표적인 관할이 된다. 자, 신청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인은 뭐예요? 법인은 결연이 생겼으니까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서라. 그러면 첫 번째 이해관계인이 나설 수도 있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 그러면 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바로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이해관계인 검사의 신청에 의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해서 법률상 이해관계인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이사, 미사원 및 채권자, 그 법인의 정다은 최후 이사였다가 퇴임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자, 신청인은 바로 대표적으로 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금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신청 요건은 이사가 없거나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결인이 있는 경우나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면 통상의 이사 선임 절차에 따라서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청 요건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3번의 신청 방식입니다. 그러면 신청 방식과 관련돼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여기에서는 뭡니까? 또 한번 말해서 서면 또는 말로서 할 수 있다. 서면 또는 말. 여기에서 이제 서면과 관련돼서 총액, 그래서 총, 검사인, 자, 가액이죠. 가액. 그래서 이제 액면이다. 그래서 총금 가액을 나머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서면 또는 말로서 해줄 수 있다. 말. 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송사건 절차법이 정한 일반 원칙에 따라 거기에다 밑줄을 다 그어놓고요. 법인 또는 말로서. 자, 첨부서류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고요. 신청인이 이해관계를 송유하는 서면, 이사가 부전돼 또는 자, 개련되었다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자, 심리 및 재판은 불복 절차는 대표적으로 결정으로서 우리가 해주죠. 그래서 결정으로서 한다. 그러면 결정의 애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사건 본인, 법인의 임시이사로 변호사 김정의를 선임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의 형식으로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겠죠. 심리 및 재판으로서. 여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자,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 특별한 보증이 없어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다면 무슨 항고에 따른다? 바로 보통 항고에 따라준다. 그래서 보통 항고. 자, 그렇다면 이제 71페이지와 관련돼서 보면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건, 대표적으로 이제 뒷장을 넘겨서 72페이지 기타와 관련돼서 임시이사의 등기 가능 여부, 이제 기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시이사다. 임시이사는 어떻게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표적인 요거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등기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사와 동일한 권한은 있다라는 거예요. 권한과 관련돼서는 임시이사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라는 거. 동일한 권한으로서 동일한 권한이 있다라는 거. 자, 등기 비용 문제와 관련돼서 기타 등기 문제와 관련돼서 임사에서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출제인이 만약에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건이 이제 출제가 됐다. 그러면 어디를 초점을 맞추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출제원이 아마 볼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관할의 문제에서 지방법원 합의를 하는 게 요걸 제일 눈독을 들여놓을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비용 부담, 기타와 관련돼서 임시이사가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자,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건에서 요 관할 문제가 틀린다면 요거는 간점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의 관할 요걸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 신청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고 신청 방법은 서면 또는 말로서, 그래서 총금 가액 안개되어야 돼요. 심리 및 재판은 결정으로서, 그러면 불법은 보통 항고로서 기타 비용 문제에서 기타 사유와 관련돼서 임사에서는 등기 능력이 없고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주게 된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삭제가 되면 되겠죠. 자, 법인의 임시이사 사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 1 관할, 2 신청인 신청 방법, 심리 및 재판 불복, 그 다음에 기타 문제로서. 자, 그러면 관할은 어디에서 해요? 지방법원 합의부. 신청인은 자, 이금이죠. 이해관계인 검사. 자, 신청 방법은 뭡니까? 서면 또는 말로서.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심리 및 재판 결정으로 형식을 하며, 불복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보통 항고. 자, 기타와 관련돼서는 임시이사는 등기는 되지 않지만 권한으로서 이사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약술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건. 우리가 어때요? 지금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개를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뭐가 우리가 기반이 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기반이 돼야 돼? 어떤 측면에서?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송사건 총칙 부분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 어떤 초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총칙 부분. 이 비송사건 총칙 부분이 정립이 안 된다면 우리가 민사비송사건과 대표적으로 민사비송사건과 상사비송사건은 접근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까지 배웠던 총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암기를 해 들어가야 돼요. 특히 자, 그러면 그걸 암기했다면 민사비송과 상사비송에 대해서는 이렇게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관할 우리가 연습을 해봤죠. 두 번째 뭐다 신청인, 세 번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목차를 정립해 들어가면 되고요. 4번에 뭐예요? 대표적으로 심리 및 재판 4번에 대해서 다섯 번째 불법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타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뻔한 거예요. 강론 파트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총칙 부분은 강론 파트가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칙 부분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할, 신청인, 신청 방법, 심리 및 재판 불법, 기타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크게 이제 우리 비송사건 대표적으로 이제 민사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죠. 자연인. 올해 자연인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근데 뭐예요? 자연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가장 논점은 재판 상태의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논점이 될 수 있던데 이미 출제됐으니까. 그러면 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바짝 좀 신경 써야 돼요. 법인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했던 재단 법인의 정감 보충 사건과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법인의 임시 이사 선임 사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 이제 딱 보면 이렇게 이제 잡아 들어가야 돼. 자, 법인의 임시 이사 선임 사건. 그러면 임시가 들어갔다. 관할은 뭡니까? 자동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하고요. 자, 법인의 임시 이사 선건 신청인은 이해관계는 검사의 청구에서 신청 방법은 뭡니까? 서면 또는 날로서 한다. 그러면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는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불법은 보통 한 거, 기타와 관련돼서 특히 등기는 안 되고 이사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찔러주기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강론 파트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갈 때 자동적으로 반사 신경이 나와야 돼. 1. 관할, 2. 신청인, 3. 신청 방법, 4. 심리 및 재판, 다섯 번째 불법, 여섯 번째 기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2페이지 3번 법인의 특별 대리인 선임 사건.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